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맞는 10번째 봄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뜰의 목련나무는 10번째 꽃을 피워냈고 저는 그 10번째 봄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들 묻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의 조합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실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는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함께 골랐던 것이고 부엌 찬장의 이가 살짝 나간 찻잔 세트는 아들 주석이가 어릴 적 소풍 가서 주워 온 돌멩이와 바꿔 온 보물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나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줍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건네고 나면 정말 남편이 곁에 있는 듯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어요.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정원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애지중지 가꾸던 곳이라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호미로 잡초를 긁어낼 때마다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이 참 좋아요. 오늘은 장미 넝쿨에 시든 잎을 좀 떼어주고 봉숭아 씨앗을 심을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담장 너머로 옆집 새댁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었다는데 볼 때마다 어찌나 싹싹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래요, 서연 씨도 좋은 아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어머님, 정원은 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예쁘게 가꾸고 싶은데 영 소질이 없네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다 늘게 되어 있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아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다가도 이런 작은 연결들이 저를 세상과 이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오랜 친구인 숙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 시집도 비슷한 시기에 간 그야말로 평생의 동무였죠. 영희야, 몸은 좀 어때? 무릎 아픈 건 괜찮고? 응,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괜찮대.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라더라. 너는 괜찮아? 나는 뭐 늘 그렇지. 그나저나 너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거 힘들지 않아? 자식들한테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싫다며? 숙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가 몇 번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경황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주석이네도 자기들 사는 게 바쁠 텐데 늙으니까지 얹혀서 짐이 될 수는 없지. 짐은 무슨 짐이야? 너만큼 알뜰살뜰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요즘 것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복에 겨운 소리나 하지. 숙자와 한참을 수다를 떨고 나니 조금은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이 유독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영 재미가 없고 책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결국 소파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잤을까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니 아들 주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용건만 간단히 하던 녀석인데 오늘따라 유독 목소리가 밝고 살가웠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다. 그냥 깜빡 졸았나 보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은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죠. 저 지금 회사 근처인데 미연이랑 장 보고 엄마 집에 잠깐 들러도 돼요? 엄마 좋아하는 과일 좀 샀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오냐? 그냥 오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요. 미연이도 그렇대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은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고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녀석이 좋아하던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얼마 전에 담근 김장김치를 송송 썰어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니 텅 비었던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미연이는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저희 온다고 또 이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진수성찬은 무슨, 너희가 먹고 싶다던 김치찌개 끓인 것뿐이다.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아주 환해요. 좋은 일 있으시죠?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번 건성으로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저러나 싶어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들 녀석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망고랑 체리예요. 미연이가 엄마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바구니에는 정말로 값비싸 보이는 과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 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도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어미를 생각해서 사왔다는데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게 도리겠지요.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느라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수저 한번 먼저 드는 법이 없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죠, 여보? 그럼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식당 차리셔도 대박 나실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칭찬 세례에 몸 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녀석들이 무슨 일이 있나? 돈이 필요한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데가 없는 친절이란 세상에 드물다는 것을 저 역시 살아온 세월만큼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기 위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드디어 녀석들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운을 뗀 것은 며느리 미연이었어요. 녀석은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걱정이 돼서요. 내 걱정? 나는 잘 지내는데 무슨 걱정? 아니에요. 저희가 다 알아요. 어머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밤에 무섭기도 하실 거고요. 저희가 아들, 며느리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미연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며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 너희가 여기로 들어와서 산다고? 제 반문에 아들 주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네, 엄마. 그게 좋겠어요. 저희도 직장이랑 가깝고 민준이 학교도 여기서 다니면 되고요. 무엇보다 엄마를 바로 곁에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어디 편찮으시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저도 미연이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저희가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 그럴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효도, 가족, 따뜻한 밥.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지켜왔던 가치들이었죠.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불편해하실까봐 그러세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녀석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희를 의심하는 마음과 정말로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저런 결정을 한 걸까 하는 기대감이 충돌했습니다. 숙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거 힘들지 않아?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 녀석이 조금 초조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가 들어오는 거 싫으세요? 싫다기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다. 너희도 살던 집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오겠다는 거냐? 요즘 전세가 얼마나 비싸요. 저희 사는 집 전세금 빼서 어머님 드리고 이 집에서 합치면 훨씬 경제적이죠. 그 돈으로 어머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결국 돈 이야기로군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글쎄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편하고 좋은데 굳이 너희까지 들어와서 북적거리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구나. 제 완곡한 거절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더 낮은 자세로 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희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혼자 계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세요. 주석 씨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 걱정만 하는걸요.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아내의 각본에 맞춰 연기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북적이는 집, 손주의 웃음소리, 저녁마다 함께하는 식탁. 상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너희 정말이냐?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를 모시려고 들어오겠다는 거니? 제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하죠. 엄마, 저희 마음 못 믿으세요? 저희 진짜 잘할게요. 엄마, 다시는 외롭게 안 해드릴게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저의 의심이 괜한 노파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의심하는 어미라니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정말로 아이들이 철이 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제 입에서 승낙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과 기쁨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위한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짓일까? 괜히 편안한 노후에 스스로 돌을 던지는 격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죠. 결국 저는 평생의 친구인 숙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숙자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뭐, 영희 너 정말 그 말을 믿었어? 주석이랑 그 댁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너를 모신다고? 응, 그렇게 됐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간절하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 순진한 사람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그 댁 며느리 시장에서 몇 번 봤는데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그 집 말이야. 숙자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친구가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미한테 그러겠어.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쓰였나 보지. 일단 같이 살아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 너는 마음이 너무 물러서 탈이야. 아무튼 단단히 정신 차리고 있어. 이상한 서류 같은데 함부로 도장 찍어주지 말고. 알았지? 알았다,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영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식들의 진심을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색안경을 끼고 아이들을 봤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합가를 약속한 주말 아들 내외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녀석들이 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창고에 있던 짐들을 정리해 공간을 마련했죠. 당연히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웬걸 아들의 승용차 한 대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겁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 옷가지가 담긴 여행 가방 몇 개와 작은 상자 두어 개가 전부였어요. 아니, 이삿짐이 이게 다냐? 다른 짐은 트럭으로 따로 오는 거니? 제 질문에 며느리 미연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다예요. 어차피 이 집엔 없는 게 없잖아요. 저희 살던 집 가구들은 다 낡아서 이번 기회에 처분했어요. 나중에 이 집 인테리어 새로 싹 하면서 예쁜 걸로 채워 넣으면 되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라니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거슬렸지만 이제 막 학가를 시작하는 마당에 괜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 주석이는 차에서 짐을 내리면서도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쑤신다 엄살을 부리며 낑낑거렸습니다. 결국 녀석들의 얼마 안 되는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것은 대부분 제 몫이 되고 말았죠. 어머니, 이 방은 저희가 쓰면 되겠죠? 해가 잘 들어서 좋네요. 저기 있던 장롱은 창고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가져온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해서요. 붙박이장?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그건 다음 주에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미리 주문했거든요. 어머님, 장롱은 무거우니까 주석 씨랑 같이 옮기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제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 저건 이제 안 쓰는 거니까.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끙끙대며 수십 년을 함께한 자개장을 방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첫날, 저는 제 집에서 제 가구를 내쫓는 기묘한 경험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런 찝찝한 기분도 잠시, 합가 후 첫 며칠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툰 솜씨로나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가 생겨서 좋다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와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니까 좋으시죠? 집이 꽉 찬 느낌이 들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좋다. 너희가 있으니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구나. 텅 비었던 집이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이었죠. 저는 그래, 숙자가 오해한 거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착한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 준비를 거르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좀 설쳐서요.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면 안 될까요? 다음 날은 회사가 바빠서 피곤하다는 이유였고, 그 다음 날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 준비는 자연스럽게 다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며칠은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고무장갑을 끼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가 끝나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과일이라도 좀 깎아오너라. 아, 어머님. 저 지금 드라마 봐야 해서요. 과일은 주석 시더러 깎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소파에 따라 눕기 바빴죠. 결국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는 온전히 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따뜻한 밥은커녕 저는 순식간에 새 식구의 식사와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입었던 옷이나 사용한 수건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기 일쑤였고, 아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거실 바닥에 흘려놓고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준이 역시 부모를 보고 배운 탓인지 장난감을 온 집안에 어질러 놓고는 할머니가 치워줄 거지? 하고 묻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죠. 주서가, 너희 방이라도 좀 치우면서 살아라. 이게 뭐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아, 엄마. 나중에 할게. 주말에 미연이랑 같이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나중에나 주말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온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고 널고 걔는 모든 과정을 도맡아야만 했어요. 그들이 말했던 효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살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살펴줄 사람을 찾아온 것에 불과했죠.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꾹꾹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함께 사는 게 이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내심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친구들과의 1박 2일 온천 여행 날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내일 친구들이랑 온천에 좀 다녀오마. 1박 2일이면 돌아올 거야. 제 말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와락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어딜 가신다고요? 그럼 내일 저녁이랑 모레 아침밥은 누가 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는 것보다 당장 자신들의 밥 걱정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루 이틀 정도는 너희끼리 챙겨 먹을 수 있잖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저희를 모시기로 하고 합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집을 비우시면 어떡해요? 저희를 모신다는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모신다고?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내 집이고 나는 너희에게 방을 내어준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내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 미연이는 그냥 엄마 없이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거지. 엄마, 여행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우리가 주말에 더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 아들의 말은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아내의 편을 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됐다.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내일 예정대로 갈 테니 그렇게 알 거라.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과연 이 동거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제 인생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면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온천 여행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집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음식물이 묻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다 뭐냐?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는 저를 흘깃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좀 바빠서 못 치웠네요. 어머님 오셨으니까 이제 치우면 되죠. 마치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당연하게 청소의 의무를 저에게 떠넘기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까지 받아가며 일하는 가사도우미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며칠 동안 쌓아두었던 각종 고지서를 제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관리비랑 가스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식비도 예전보다 2배는 더 드는 것 같고요. 저희 외벌이인 거 아시잖아요. 이 돈을 전부 저희가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저는 녀석이 내민 고지서를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만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고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면 좋겠니? 어머님 연금도 받으시고
아버님 남겨주신 재산도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니까 생활비는 어머님이 좀 보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매달 200만 원 정도 주시면 저희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장을 봐서 밥을 해 먹이는데 도리어 생활비를 내놓으라니요. 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아, 지금 그 말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 밥해 먹이고 온갖 집안일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생활비를 내가 내야 하는 거냐?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 할 판국 아니냐? 제 반박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요? 저희는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편찮으시면 돌봐드리려고 희생하면서까지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 젊은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이 정도는 어머님이 당연히 해주셔야죠. 희생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릴 뿐이었어요. 엄마, 미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식구가 늘었으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고독감이 저를 덮쳐왔죠. 결국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으로 번져봤자 저만 피곤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제 통장에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들 내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아들의 술값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 멋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우와, 저 집 정말 예쁘다. 어머님, 우리 집도 저렇게 싹 뜯어 고치면 안 돼요? 이 집은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제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해요. 멀쩡한 집을 왜 뜯어 고치냐? 나는 지금이 좋다. 에이, 어머님은 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모던하게 꾸며야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려받을 집이라는 말을 어찌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마치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말하는 녀석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잘하거든요. 제가 견적 한번 받아볼까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서 공사하면 돼요. 집 명의만 잠시 제 앞으로 해주시거나 공동 명의로 바꿔주시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더라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생활비를 뜯어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이 집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꺼내지도 마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너희가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살고 그게 싫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돼.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토라졌고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내의 저런 무례한 행동을 남편으로서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서가, 너도 아까 미연이 말 들었지? 어떻게 아내 교육을 시키기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니? 너는 중간에서 남편 노릇,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연이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집 좀 고치면 좋긴 하잖아. 엄마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꾸 미연이를 나쁜 애로만 만들어? 내가 미연이를 나쁜 애로 만드는 거니? 아니면 미연이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니? 너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 몰라. 나는 엄마랑 미연이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엄마도 좀 양보하고 미연이도 좀 참고 서로서로 맞춰가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말에 휘둘려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죠. 이 집에서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상한 동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어떻게 제 자리를 되찾아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갈등은 제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가사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죠.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띵했습니다. 몸살이 단단히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나 아무래도 몸살이 온 것 같구나. 오늘은 도저히 아침밥을 차릴 수가 없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챙겨 먹으렴. 제 말에 며느리는 제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짜증이 묻어 있을 뿐이었죠. 아들은 제 이마를 한번 짚어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몸이 불덩이네. 약 드시고 오늘은 푹 쉬세요. 저희는 그냥 시켜 먹을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 내외는 정말로 저를 방에 둔 채 자기들끼리 배달 앱을 켜고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은 고사하고 괜찮냐고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방문 밖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뭐가 맛있겠다며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앓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제는 울 기운조차 없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방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밖에서 맛있는 치킨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를 제외한 세 식구는 점심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는 치킨 안 먹어? 하고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며느리는 할머니는 아프셔서 못 드셔.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하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그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더 오르는 것 같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어요.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점심에 먹은 치킨 상자와 저녁에 먹은 족발뼈가 담긴 배달 용기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의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찬장에서 컵을 꺼내 수돗물을 받아 겨우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거실에서 손주 민준이가 스피커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너 집 진짜 좋다. 완전 대궐인데? 너희 집이야? 친구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민준이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 집인데 이제 곧 우리 집 될 거야.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어떻게? 친구의 질문에 저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고 착한 척하면 이 집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빨리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한대. 그럼 이 집이랑 정원은 전부 내 차지가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너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축구하게 해줄게.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 그랬구나. 전부 다 연극이었구나. 저를 위한다던 그 모든 달콤한 말들과 살가운 행동들이 결국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 올 때 짐이 거의 없었던 이유, 저를 식모처럼 부리면서도 생활비를 뜯어갔던 일, 집을 리모델링한다며 명의를 넘보려 했던 며느리의 뻔뻔함, 그리고 아내의 편만 들며 저를 외면했던 아들의 비겁한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몸보다 배신당한 마음이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죠. 대신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줬던 상처와 모멸감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맞서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처럼 저 역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들이 제 순진함을 이용했듯이 저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놀라는 아들 내외를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아주 개운하구나. 걱정해줘서 고맙다. 자, 어서들 앉아라. 맛있는 아침 차려줄게.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과 내 재산을 과연 너희가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렴. 저의 조용하고도 철저한 반격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 그지없었어요. 밤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퀭한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랭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김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순진한 마음에 자식들의 거짓된 효심을 기대하던 늙은 어미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에 놓인 이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을 잘게 다져내는 소리 같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 그렇게 앓으시더니. 저는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가면을 쓰는 것이 역겨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그럼 괜찮고 말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개운하구나. 너희들 배고플까봐 아침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주석이 깨워서 같이 밥 먹자. 제 태연한 모습에 며느리는 잠시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제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프신데도 이렇게 저희 밥부터 챙기시고, 정말 어머님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꾹 참아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가족끼리 당연한 소리를 한다. 너희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그날 아침 식탁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아들과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고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친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실컷 먹어둬라.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를 연기했고 밤이 되면 제 방에서 홀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면 제 계획은 제 모든 것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저를 도와줄 조력자 또한 절실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흙을 만지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였거든요.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는데 담장 너머로 옆집에 사는 젊은 변호사 박서연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작은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더니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하시네요. 네, 서연 씨.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뭘 그렇게 옮겨요? 무거워 보이는데. 아, 이거요. 이번에 새로 들인 허브 화분인데 어디에 둬야 햇빛을 잘 받을까 싶어서요. 그녀가 낑낑대며 커다란 테라코타 화분을 옮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갔어요. 그거 혼자 들기 힘들 텐데 내가 가서 좀 거들어 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쪽문을 열고 그녀의 마당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화분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화분을 내려놓고 흙먼지를 털어내는데 서연 씨가 고맙다며 시원한 매실차를 타주겠다고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녀의 집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젊은 사람답게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금방 끝냈네요.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저희는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나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서연 씨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드님 댁이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외롭지 않으시고 좋으시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집이 북적북지근하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요? 서연 씨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잘 나가던 변호사였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번아웃이 와서 잠시 휴직하고 쉬고 있다는 이야기,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 등등.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연 씨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녀는 그때마다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제가 유일하게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온전한 김영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서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녀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 비장한 목소리에 서연 씨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제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합가를 하게 된 과정부터 아들 내외의 돌변한 태도, 그리고 제 심장을 꿰뚫었던 손주의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제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들자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제 눈가를 닦아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저는 꾹 참아냈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서연 씨,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뻔뻔한 것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저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 말에 서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변호사라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어머님 일은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머님 편이 되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드님이나 며느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건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 어머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를 계속 연기하셔야 합니다. 연기라니 매일매일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해요. 그들이 어머님을 완벽하게 믿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어머님을 속이려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서연 씨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주문해 드릴게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거나 거실이나 부엌처럼 대화가 자주 오가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세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녹음하셔야 해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계획을 떠드는 목소리가 담긴 파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절대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곧 증여계약서 같은 서류를 들고 와서 어머님을 구슬리려 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다, 정신이 없을 때 미리 해두는 게 좋다는 식으로요. 그때마다 생각해 보겠다, 몸이 좋으면 하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세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통장이나 인감도장, 집문서 같은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은행에 개인 금고를 하나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서연 씨의 조언은 하나하나가 모두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문제들이 그녀와 함께하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서연 씨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하고 제 모든 재산 목록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연 씨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녹음기를 항상 제 옷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어요. 아들 내외와 대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죠. 또한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빠져나와 남편이 남겨준 유품이나 폐물, 통장과 인감 등을 조금씩 빼내어 서연 씨가 마련해준 은행의 개인금고로 옮겼습니다. 집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고 아들이 보고 싶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조용히 양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자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 합가했을 때처럼 다시 살가워지기 시작했죠.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라니까요. 어머님 갈비찜은 정말 예술이에요.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네.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 그들의 위선적인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는 쓴웃음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너희만 좋다면 나도 좋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저를 어떻게 속여 넘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대화는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집 리모델링 하는 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글쎄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대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냥 어머님은 명의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쿨럭, 쿨럭.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기력도 없고 정신도 깜빡깜빡하는 것 같구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서연 씨와 함께 계획한 비밀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이 더 조급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제 연기는 꽤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 걱정하는 기색과 함께 자신들의 계획을 서둘러야겠다는 조바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어요. 그들이 이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아픈 사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일부러 물건을 손에서 놓쳐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정신이 없나 봐. 라며 자책하는 제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서연 씨와 상의하여 그녀가 아는 병원에 찾아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기력 저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한부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죠. 집에 돌아온 저는 마치 큰 병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시무룩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어디 안 좋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란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래. 그런데 의사 말이 이러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 한다더구나. 치매라는 단어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면서도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등을 쓸어주며 위로하는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나 아들 내외는 제 병에 대해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는 거실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받아쓰고 있었죠. 여보, 엄마 정말 치매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집 증여받는 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성년후견인 지정하고 뭐하고 복잡하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의사가 그랬다니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엄마 도장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증여계약서 양식이라도 하나 받아와야겠다. 당신은 엄마 옆에서 계속 바람 좀 넣어.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재산 정리하는 게 자식들 위하는 길이라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가로챌 걱정뿐인 자식들의 모습에 이제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계획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이 집을, 이 재산을 아무렇게나 잃어버리게 되면 저 세상 가서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본담. 제 신세 한탄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밖에 없지. 내가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이 집이랑 땅 문서를 너희 앞으로 미리 증여를 해줘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말을 꺼내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번지는 희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희 소원이에요. 아니다.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다. 주서가, 너는 아들이니까 이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미연이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덩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저기 상가 건물 하나를 네 이름으로 해주마. 둘이 싸우지 말고 앞으로도 의지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목까지 챙겨주는 척하며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상가 건물까지 준다는 제 말에 며느리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감격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 2배, 3배로 더 잘할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 역시 감동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앞으로 더 든든한 아들이 될게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효도 맹세를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들은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의 입구를 닫아버리는 일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죠. 여보, 보고 있죠? 내가 우리 집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하늘에서 부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모든 것이 끝나면 아주 길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 인생을 건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고 아들 내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다가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빴어요.
물론 그 모든 내용은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 집을, 남편과 저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을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일이었죠. 저는 서연 씨에게 부탁하여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한 명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아버지와도 오랫동안 거래해 온 입이 무겁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분이 있다며 연락처를 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연락하기에 앞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침 오랜 친구인 숙자가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숙자 병문안을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내일 숙자 병문안 좀 다녀와야겠다. 혼자 입원해 있어서 마음이 영 안 좋구나.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 며느리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전화로 안부만 전하시지 그러세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얼굴을 봐야지. 괜찮으니 걱정 마라. 너희는 저녁이나 잘 챙겨 먹고 있거라.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집을 비우는 것을 반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정성껏 끓인 호박죽을 보온병에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숙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둘러댔죠.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서 저는 숙자가 입원한 병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연 씨가 알려준 부동산 사무실은 저희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연 씨의 세심한 배려였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서연 씨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놓은 듯 저를 안쪽에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김영희 어르신 맞으시죠? 박 변호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제가 찾아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진 집을 좀 처분할까 해서요. 남편과 살던 집인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관리하기도 벅차서요.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개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사적인 부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전문가로서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죠. 네, 그러시군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매각을 서두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좋은 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여유가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을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 말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다면 정말로 구매 의사가 확실한 손님에게만 집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 주소와 관련 서류들을 건넸어요.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조회해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댁이 위치한 동네가 최근에 재개발 계획 발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시세를 확인해 보니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제시한 예상 매매가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가꾼 집이 이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가치를 지닌 자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의 성실했던 삶 전체를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집이 이렇게나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 돈이라면 제 노후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어리석은 자식들에게도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 줄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중개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속하고 조용한 거래를 더 원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여 최대한 조건에 맞는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옮겨 숙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숙자가 좋아하는 과일과 빵을 좀 샀어요. 숙자는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영희야, 너 온다고 연락도 없이 보고 싶었다. 나도 보고 싶었다. 몸은 좀 어때?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다. 저는 숙자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호박죽과 과일을 꺼내주었죠. 숙자는 제가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 방문을 고마워할 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제 자신이 잠시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고 선언하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제 배낭 속에는 등산 장비가 아닌 이 집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쓰던 만년필, 제가 젊었을 적 받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까지. 저는 그 소중한 추억들을 은행 개인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것은 오직 껍데기뿐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저의 계획을 더욱 순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는 아주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다며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다음 날 바로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보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이 집을 정말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제 발로 떠나야만 하는 이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이 들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친구 병문안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중개인과 함께 인상이 아주 선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정원이 있는 저희 집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집을 정말 애정을 갖고 가꾸셨다고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던 집이라서요. 저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어르신께서 평생을 갖고 오신 이 집을 저희가 이어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부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집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들이라면 남편과 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소중히 여겨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기로 약속했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할 뻔했습니다. 커다란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 있는 2마리의 여우를 완벽하게 속여 넘겨야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두었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샘플, 상속세 관련 법규 같은 제목이 적힌 인터넷에서 출력한 서류들이었죠. 저녁을 먹고 거실로 나온 며느리의 눈이 즉시 그 서류들에 가서 꽂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너희한테 집이랑 상가 주려면 서류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가 필요한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인감증명서도 떼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 다음 주 중으로 날 잡아서 처리해야겠다. 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완전히 믿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 온다. 집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사자는 등의 김칫국 마시는 소리가 가득했죠.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바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생애 가장 화려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대하구이,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잡채와 각종 나물 반찬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죠. 우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완전 잔치상이네. 아들이 놀라 묻자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잖니. 큰일을 앞두고 다 같이 밥이나 든든하게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다. 많이들 먹어라.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꿈에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핏줄에 대한 연민이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저렇게 어리석고 탐욕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둔 제 잘못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할까? 네, 어머님.
어머님의 만수무강과 저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며느리가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거실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파국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술을 마셨고 저는 그들의 불행한 현재를 예감하며 술을 삼켰어요. 그날 밤의 만찬은 그들이 제 집에서 누리는 마지막 평화이자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죠.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모든 연극의 막이 내릴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친 것인지 아들 내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손하고 살가웠죠.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피곤하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 구청까지 가려면 힘드실 텐데. 저는 그들의 과장된 친절을 받으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비웃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니다. 구청 갔다가 은행에도 들러서 볼 일이 좀 있구나. 너희는 집에 가만히 있거라. 내가 모든 걸 처리하고 돌아올 테니. 모든 걸 처리한다는 제 말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등 뒤로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듣는 마지막 목소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택시를 타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매수인 부부와 중개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마지막 서류들을 검토하고 서로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과도 같은 것이었죠.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끝나고 저는 매수인 부부에게 집 열쇠와 함께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아끼던 난초 화분입니다. 부디 이 집에서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매수인 부부는 제게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는 수고했다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죠. 저는 서연 씨의 조언에 따라 새로 만든 제 비밀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가서 자금의 일부를 안전한 단기 예금 상품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보려면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은행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저희 집이었던 곳에서는 예정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된 젊은 부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과 커다란 이삿짐 트럭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게 된 새 주인입니다. 새 주인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새 주인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저희 어머님 집이고 곧 저희 집이 될 곳이라고요. 당신들 사기꾼들이지?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아들까지
거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아들 역시 낯선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새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품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어제 날짜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신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여기 보시죠. 어제부로 이 집의 소유권은 저희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이니 두 분은 짐을 빼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아들 내외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웬 이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이 집을 샀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사기당한 거지? 그렇지? 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침묵이 아들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건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의조렸습니다. 아니다, 주서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내가 팔았다. 그 집.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서 오는 짜릿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얽히고 설켜 있던 모든 실타래를 끊어내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고요함이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서연 씨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서연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누구보다 강하시니까요.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제 옛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전부였던 공간으로 이제는 이방인이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예상했던 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트럭 옆에 서성이고 있었고 새 주인 부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미쳤어. 여긴 우리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에 짐을 들여놔. 이 사기꾼들. 당장 우리 엄마 나오라고 해. 경찰 불렀으니까 다들 감옥 갈 준비나 하라고. 며느리는 새 주인의 아내 되시는 분의 팔을 붙잡고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등장에 시끄럽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아들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왔구나. 이 사람들 좀 봐. 자기들이 이 집 주인이라고 우기잖아. 엄마가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줘. 어서.
아들의 뒤를 이어 며느리 미연이도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짜고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네, 저희한테 집이랑 상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게 매달리는 두 사람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끄럽구나. 너희가 소란을 피워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제 싸늘한 태도에 두 사람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새 주인 부부에게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자식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큰 결례를 범했군요. 이사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새 주인의 너그러운 대답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저는 뒤를 돌아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핸드폰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많은 녹음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죠. 여보, 엄마 정말 치매 오면 어떡하지?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엄마 도장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증여계약서 받아올게. 당신은 엄마 옆에서 계속 바람 좀 넣어.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재산 정리하는 게 자식들 위하는 길이라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이웃들의 시선이 경멸의 빛을 띠고 그들에게로 향했죠.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가 상가 건물까지 준대.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비위 맞추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된다고.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손주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고 착한 척하면 이 집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빨리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한대.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죠. 너희는 이 집이 욕심났겠지. 너희가 보기에 늙고 외로운 나는 속여 넘기기 쉬운 상대였을 테니까. 너희는 이 집의 벽돌과 땅만 보았지. 그 안에 담긴 내 남편과 나의 인생, 나의 추억은 단 한순간도 존중하지 않았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안락한 미래를 보장해줄 재산으로만 여겼지.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내 둥지에 들어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뻐꾸기 새끼와 다름없었다. 저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거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재산을,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집을 주는 대신 너희에게서 이 집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희가 당장 살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들어있다.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으로도 빠듯한 돈일 게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자 마지막 잡이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했지. 이제 그 지극정성을 너 자신과 네 남편, 네 자식을 위해 쏟아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일어서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사는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말이다. 그 기회를 잡을지 버릴지는 이제 온전히 너의 몫이다. 저는 할 말을 모두 마쳤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등지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걸어 나오자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서연 씨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고 백미러를 통해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집과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제 자식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들 내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한참 뒤에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고 친구인 숙자나 다른 동네 지인들을 통해 건너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그야말로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는 서울 시내는커녕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옥탑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평생을 제 덕에 따뜻한 아파트와 넓은 주택에서만 살아왔던 그들에게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인 옥탑방 생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들 주석이의 월급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고 그동안은 제게서 받는 생활비와 제가 내주는 각종 공과금 덕에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식비, 아이 교육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치를 부리던 며느리의 씀씀이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결국 며느리 미연이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경력 하나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편한 사무직만 고집하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결국에는 동네 식당에 나가서 가릇을 닦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던 손으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굴욕이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 똥통에서 살게 된 거잖아. 뭐, 너는 입만 살아서 옆에서 부추기기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 그리고 네 씀씀이만 좀 줄였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의 과거를 들추며 상처를 주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주었던 찰떡궁합의 사기꾼 부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져 내린 초라한 두 남녀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대가라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죠.
저는 서연 씨의 도움을 받아 도심의 조용하고 안전한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지만 그 어떤 대궐보다도 편안하고 아늑했어요.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낮에는 문화센터에 나가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는 삶.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분노와 자포자기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엄마, 나야, 주석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아들인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미연이는 매일 나를 들들 볶고 나는 회사에서 개처럼 일해도 남는 게 없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참 동안이나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울부짖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다시 돈이라도 보내줄까? 아니면 너희가 살 집이라도 얻어주면 좋겠어? 제 질문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어진 제 말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을 겁니다. 꿈 깨거라, 주석아. 나는 이제 네 엄마이기 이전에 김영이라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왜 또다시 나에게 기대려고 하니?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죠. 마음이 조금 쓰라렸지만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동정심에 손을 내밀면 아들은 영원히 갓난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첫눈이 오는 날이면 항상 따뜻한 뱅쇼를 만들어 마시곤 했습니다. 옛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쓸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또다시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전해져 올 뿐이었죠. 제가 여보세요? 하고 묻는 순간 드디어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변명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순수한 후회와 반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길고 길었던 아들의 방황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흐느낌을 얼마 동안이나 말없이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길게 그리고 또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었던 모정까지 온갖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잠겨 있었죠.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제 첫마디는 원망도 용서도 아닌 그저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아들은 또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에게는 자식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녀석도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된 것이겠지요. 저는 아들을 다그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찾아오너라. 미연이랑 민준이도 같이. 내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 문자로 보내주마. 엄마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를 자격 따지려고 부르는 거 아니다.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다. 올지 안 올지는 너희가 결정해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은 이제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가 있다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이렇게 연이 끊어지게 되겠죠. 저는 그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행복을 남에게 저당 잡히지 않을 만큼 저는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과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화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며느리, 그리고 어색하게 그들 옆에 서 있는 손주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아들 내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했습니다. 값비싼 옷과 명품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탐욕과 거짓으로 번들거리는 대신 삶의 무게에 짓눌린 고단함과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제 말에 며느리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역시 아내를 따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위로나 용서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온전히 직면하고 반성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제 오피스텔을 둘러보는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저택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인의 품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이나 대하구이 같은 화려한 음식은 없었어요. 대신
뜨끈한 김이 나는 흰쌀밥과 제가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밥을 찌개에 푹푹 비벼 허겁지겁 먹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과 함께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그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켰을 뿐이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제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조금은 배웠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며 말했죠. 너 역시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든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가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미로서, 시어미로서, 그리고 할미로서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는 있겠다.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전화하거라. 그때는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는 차려줄 수 있으니.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의 눈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늦게까지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워 보였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공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그리고 제 안의 미움과 분노까지도요. 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용서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김영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식들과 밥 한 끼를 나누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죠.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